네, 이번 시간은 7불 통계 계획이었습니다.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 이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제 마음 스스로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구경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까 스타니파타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초기에 하신 말씀, 이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된 말씀을 엮어서 모아놓은 것을 법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구경 183번째 문구인 거죠. 네, 이 문구는 사실 당나라 시절에 유명한 문장가였던, 당나라였던 거예요? 송민인가요? 아무튼 백거이라는 문장가가 있었어요. 그 분야에서는 좀 유명한 양반인데, 백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도력이 높다 하는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스님 본명이 자기 생각에 아무튼 그 당시 아주 고승을 찾아가서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제약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며 자정기의하라. 시제불교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거위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거는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응?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는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특별한 가르침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까 이 5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을 떠나서 뭔가 특별한 진짜 무슨 비법, 묘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이 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을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몇 시간 빠지지 않고 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업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선입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뭔가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먼저 떠올리기도.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옛날 어른들도 그랬어요. 그게 다 네 업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업이라는 단어를 요즘 말로 재해석하면 정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뭔지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 그럼 그게 그 안에 척척 쌓입니다. 그렇죠? 블랙박스로 옛날 차 움직이면 자동으로 블랙박스가 촬영을 하죠. 그 안에 수많은 정보,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데이터 안에는 좋은 데이터도 있고 좋지 않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좋은 데이터를 선업이라고 하고 좋지 않은 데이터를 악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 뭘로 인해서 데이터가 쌓일까요? 3가지로 만들어지겠죠. 말하는 게 그대로 저장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저장이 되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 몸과 입과 말과 생각으로 저장되어진 3가지 데이터를 불교용어로
삼업이라고 하는 거죠. 신구의 세 가지로 쌓아진 업. 네. 그래서 업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막연히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선업을 많이 쌓으면 좋은 데이터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데이터보다 좋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보면 가끔 우연히 이제 TV 채널을 돌리다가 한 번씩 블랙박스로 본 세상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별일이 많아요. 물론 주로 이제 사고 영상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아주 미소를 짓게 되는 재미있는 영상도 담겨 있기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사고 나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안 되죠. 블랙박스에 다 담긴 발뺌을 해도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발뺌을 해도 죄송해요. 왜? 증거가 그래서 청문회 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녹음 파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꼼짝을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현실의 세계에서 그런 녹화된 영상이나 또는 뭐 이런 수첩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자기 의식의 세계에서는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선업은 선업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악업은 악업대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A한테 100만 원을 빌리고 B한테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한테 내가 A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네가 날 2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100만 원 날 주고 100만 원을 저 사람 줘라. 이게 가능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의식의 세계에서는, 업의 세계에서는 100만 원 빌린 건 그대로 갚아야 되고 200만 원 빌려준 거 200만 원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뭘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간단해요.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못생긴 사람 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잘생긴 사람 있죠. 왜 그럴까? 또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엄청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잘생기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요즘 그래요? 그 사람은 세 글자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래? 그 아들 뭐라 그래요? 내 친구 엄마는 내 친구 엄마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좋은 것도 사주고 뭐도 잘해주고 막 했는데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당합니다. 아니 그 비교 안 할 것 같죠? 비교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왜 내 아이는 저 집 아이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러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야? 누가 낳았어?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왜 우리 집은 친구 집처럼
부자가 아닐까? 왜 우리 엄마나 아빠는 내 친구의 부모님처럼 날 따뜻하게 해주지 않을까? 뭘 마음껏 사주지 않을까? 그렇게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람도 사실 실제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상담 많이 해요. 그런 이유로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또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자식들,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듣고 상담을 해주는데, 결론은 쌍방가시. 쌍방가시.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후에 부모 자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의 삶에서, 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부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의 수치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삼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치가 한 50쯤 된다고 칩시다. 50쯤 된다고 쳐요. 자, 그리고 새로 태어날 수많은 의식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의식들도 자기가 이전의 삶에서 저장되어진 수많은 데이터들이 또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30, 누군가는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막 데이터가 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 의식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제일 좋은 데를 정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제일 부잣집에 제일 잘 나가고 막 하는 집에. 부처님은 그래서 딱 내려다보시고, 아, 정관왕, 저 가필라국 왕이 자녀도 아직 없고 화목한데, 화목하고 나라도 참 잘 살고 화목한데 자녀가 없어서 걱정도 심하구나. 근데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딱 태어나면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잘 조성이 되겠군. 그래, 저 결정했어 하고 와야금 뱃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삶을 원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을 세워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삶, 원생이라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중생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수치 있죠. 그죠? 내가 이제 50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 중에 어디랑 매치가 될까요? 50의 데이터.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에 맞는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었다면 내 아이의 데이터를 더 높여야겠죠. 내 데이터의 수치를 더 높였다면 더 높은 데이터의 수치를 갖고 있는 집안과 매치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나의 데이터의 수치가 높았다면 50이 아니라 100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의식과 매치가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치가 50이었기 때문에 50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의식과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쌍방가시죠.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내가 선택 아닌 선택을 한 거거든요. 스스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거죠. 무엇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업의 세계에서의 그럼 과연 오차가 없었을까요? 실수해서. 그래도 스님 아무래도 실수해서 잘못 포문한 것 같아요. 이거 반품 안 될까요? 교황 환불 안 됩니다. 이거 반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30조. 그럼 과연 그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는 그럼 그걸 끝이냐? 어쩔 수 없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물론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참회라는 게 있다. 참회. 업장을 싣고 새로운 인생을 살다. 업장이라는 것이 이 업이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 저장소를 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데 좋은 데이터야 뭐 지울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런데 좋지 않은 데이터는 삭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도 보면은 뭐 문제 있을 때 막 컴퓨터 막 뭘로 지우고 뭐 박살내고 막 그런 데잖아요. 전기 충격기로 막 지운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도 뭐 보관하려고 또 막 쓰고. 근데 과연 그 좋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을까? 삭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좋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자, 131쪽 위에서 한 5째 줄 내려보세요. 그 위에 왼쪽 130쪽 밑에 보면 참회는 용서를 구하다,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 크샤마를 음역한 참과 그것을 의역한 회를 합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 참은 이미 내가 저장된, 그러니까 이미 지은 잘못, 그리고 회는 앞으로 짓게 될 잘못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참회할 때, 첫째, 자신이 알면서 지은 악업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다. 뭐가 줄여서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한 행동 중에, 내가 한 말 중에, 내가 한 행동 중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으로 인해 다른 이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해야 한다. 야, 모르고 한 말이야. 나 모르고 밟았어. 이런 걸 많이 하죠. 그죠? 그냥 뭐 그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왜?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아니, 심지어는 자, 한 대 때릴 테니까 이래서 기다려 하고 꿀밤을 탁 때리면 힘주고 맞죠? 아니면 주름살 딱 맞면서 그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딴 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팍 때리면 어떻게 나빠요? 딴 생각하고 있는데 딱 때리면 그게 더 아프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도 못하고, 또는 상대방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뭔가를 피하려다가 부딪히거나 그러면 부딪힘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놀라야 된단 말이에요. 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딪힌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피하려다가 그랬어. 나도 모르고 그랬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모르고 한 잘못을 사실은 더 심각하게, 더 큰 잘못을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그런데 손자를 잡으면 별로 안 뜨겁죠.
목은 마르고, 그래서 벌컥 마시고 확 뱉죠. 깜짝 놀래가지고 뜨거워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커피 모르고 마셨다가 뜨거워가지고 막 혓바닥 입천장 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알았으면, 뜨거운지 알았으면 조심해서 하셔야겠죠. 불어가면서 되지 않도록. 모르고 한 행위가 사실은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알고 잘못한 것보다 모르고 잘못한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아, 내가 모르고 한 말실수, 모르고 한 행동, 모르고 한 생각들이 더 많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가 돌아가도 개의치 않았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야.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좀 재밌게 비유할게요. 치킨을 먹기 위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아빠가 오랜만에 치킨 사왔다 해서 딱 둘러앉았는데 그중에 누군가가 닭다리 먼저 딱 집었어. 우와, 그거 내가 먹고 싶었던 건. 옆에서 그런데 다른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막, 엄마 닭다리, 내 닭다리. 오, 자기 나도 내가 닭다리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먹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도 다른 누군가 그 닭다리 좋아하고 먹고 싶어 했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좀 양보 좀 해주지. 먼저 먹는 사람 임자지. 그래서 막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사실은 누군가를 상처를 주게 되는 행위가 되죠.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일비재합니다. 그쵸? 그런 거 있더라. 뷔페에 가보니까 와, 맛있는 건 줄 서 있어야 된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좀 유명했던 그 해산물 뷔페를 누가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소임을 산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절에서 네, 신도분이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해산물 뷔페였는데, 스님 여기는 대게가, 그러니까 킹크랩이 계속 나오니까 많이 드세요.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딴 것도 먹고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쬐까만 것만 남고 그거 없더라고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 하고 자리에 갔다가 다시 와보니 또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다가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들고 나오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집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슬쩍 일어나서 다른 거 짚는 척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갖다 놨을 때 얼른 이렇게 흠쩍하고 이때 갖다 몇 번을 화탕친 후에 먹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가 챙겨야지. 그 사람들 좀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 생각 좀 하세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없죠? 교육 자기가 챙겨야 그게 현실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인생은 실전입니다. 인생은 실전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남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죠.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생 실전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내 것부터 챙겨야 되고 못 챙기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결국 내 업이 된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꼬박꼬박 쌓여간다는 거예요. 넌 가져가기도 전에 욕심만 챙겨가지고 그 하나의 행위들도 사실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그런 행위가 업이 된다는 거. 자, 넷째,
세세생생 윤회를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악한 마음과 습관적으로 저지른 악한 행동이 새로운 선업을 짓는 데 장애가 되는 업장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짓기 위해 그렇게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생활을 제가 훈련소에서 조교 생활 또 교관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제 조교 때 별명이 처음에는 굉장히 첫 기수는 되게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훈련병을 시절을 아주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훈련병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조교가 되면 내가 훈련시키는 훈련병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왜냐하면 처음에 군대 가면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첫 기술을 제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제대하면서 소원술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뭐 불만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박아무개 조교님 너무 고맙습니다. 좀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분 휴가 좀 보내주세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날 저 불려가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조교가 훈련병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아니 인간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고참들은 절대 훈련병들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저는 그 말씀에 그 지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방 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동기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애들 좀 똑바로 교육시켜라. 왜? 엄마 애들 전방에 오면 더 혹독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훈련소는 그나마 동기들이라도 있으니까 동기들끼리 서로 의지가 되는데 자대 배치가 되면 제일 막내가 되는 거예요. 혼자 동기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잘해주는 구참도 있지만 또 막 이렇게 좀 괴롭히는 구참도 있을 것이고 그걸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데 훈련소 시절부터 그게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자대 생활 적응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아주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 붙여진 별명이 미친 개. 그 한기수 훈련 끝나면 관물대 애들 싹 청소를 하거든요. 거기에 막 애들 쪽지를 감춰놔요. 쪽지를 이렇게 딱 펴보면 미친 개를 조심해라. 그 뒤부터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왜냐? 나는 이 친구들이 더 안전하고 정말 사고 없이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하기 위해서 자대 생활 적응 잘하고 무사히 군대 생활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무이고 그렇죠? 나의 역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원망을 많이 들을수록 잘하는 거야. 그래. 왜냐면 손수리에 막 조교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 그렇다고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 말이 나올수록 위에서는 잘했어. 하는 그거야.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출가하고 절에 와서 이렇게 다른 잘못을 참여하다가 문득 그 훈련병들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들이 가졌을 나에 대한 원망은 굉장히 심했겠구나. 나는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 임무니까
잘한다고 열심히 한 건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내 입장이었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부스란히 사실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의 비난의 화살들이 저를 향한 그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일이 다 기억도 안 나지만 누군지도 몰라요. 6년 동안을 훈련시켰으니까 한 기수에 뭐 150명, 200명을 따져보니까 한 40기수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죠. 그래서 그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였는데 제가 두 가지 사실 습관을 고쳤거든요. 하나는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손톱, 열 손톱을 다 물어뜯고 심지어 피가 날 정도로 약간 정서불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이게 좀 더럽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쉽게 고쳐지질 않죠.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책 읽다 보면 손톱을 물고 있고 또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다 보면 손톱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손톱을 물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싸대기를 셀프 싸대기를 정말 세게 때렸어요. 정말 있는 힘껏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힘 싹 주고 세게 때렸어요.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 손톱이 이렇게 손이 싹 오잖아요. 그럼 이 손이 싹 올라와. 기다려. 아직 안 들었어. 이제 그러면 제 스스로 컨트롤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절로 손이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이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톱 물어뜯을 줄 모르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제가 손톱을 물어뜯고 싶으면 물어뜯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죠.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죠. 두 번째 고친 습관 중에는 방금 부대 생활과 연관이 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지도하다 보니까 교육시키다 보니까 모든 일상 용어에 욕이 안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지시가 움직이질 않아요. 자, 식사 집합 이러면 빨리 신발 신고 끈 매고 나와서 줄 쫙 서야 되는데 식사 집합 이러면은 안 움직여요. 앞에다가 개를 몇 마리 풀고 뒤에다가 10원짜리를 몇 개 이렇게 던져줘야 애들이 그때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제대하고 난 후에도 어느 날 제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회식을 하다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술을 몇 잔 먹고 뉴스에 이제 정치인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불만을 좀 표시를 했나 봐요. 같이 먹던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나를 막 쳐다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뭔 욕을 그렇게 살벌하게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하더래요. 제가 그랬냐고. 그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건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미 한번 걸르는 거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안에서 한번 걸르고 내뱉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나간 다음에 후회를 하죠. 일단 뱉어놓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이제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나올 때
이제 알아차려지는 거죠. 나가기 직전에 딱 잡아요. 나가기 직전에 잡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올 때 얘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다려. 아직 아니야. 지금 아니야. 하고 이제 점점.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럼 욕을 잊어버렸느냐? 아니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지금 내가 욕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제가 욕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이러면 언제든지 맘 먹고 정말 세상에 듣도 못한 욕을 경상도 사람한테 경상도 말로 욕을 해주고 전라도 사람한테 전라도 말로 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조교대님 그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써먹질 않죠. 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자신의 행동 이걸 정말 고치기 위해선 이 버릇을 고친 비결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손톱을 물어뜯는구나라는 걸 의식했죠. 알아차렸죠. 내가 나도 모르게 욕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만 사실은 그 뒤에 제거 작업, 참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고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참회를 하는데 그 참회를 하기 위해서 뉘우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내가 말로써 상처를 줬겠구나 행동으로 상처를 줬겠구나 생각으로 상처를 줬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알아차려야만 적극적으로 지은 잘못,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 행위를 미리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좋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윤리와 도덕, 이번엔 135쪽으로 불자의 윤리와 도덕. 그래서 불교에서 요즘에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 문제, 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율도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대를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한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 윤리를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발전시켰을 때 다른 사람의 인권과 또 환경 이 문제를 걱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또한 우리가 계율을 실천하는 계율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계와 율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예요. 계 따로 율 따로인데 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중에 덕목이고 율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어떤 규칙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혼자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에 야식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자기 살만 찌는 거잖아요. 본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야식을 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걸 갖다 먹는다면 그 도둑질이 되겠죠. 그건 율을
어기는 것이죠. 남의 걸 훔쳐먹거나 뺏어먹으면 안 되는 우리 사회 이 규율이 있죠. 사회적으로 규정된 그걸 어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계와 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계율은 단순히 불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실현했을 때 스님들이 불교 환경연대에서 무슨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무슨 도룡뇽 지키자고 막 데모하고 하는 그런 거,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도룡뇽이 뭔 말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쨌든 길 뚫고 발전되면 자기들도 그 고속도로 타고 다닐 거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고 마음대로 뚫고 마음대로 뭐 개발하고 그래 뭐 다 같이 잘 살지 이렇게 놔버리면 오히려 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사실 단순히 개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또 누군가는 희생되어지고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걸 막는 것이 적극적으로 내가 계행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잘못 안 하고, 나만 나쁜 짓 안 하면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우리는 화합을 강조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중생활,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만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는 외면당하게 되죠. 세상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나만 공부 열심히 하고 나만 잘 나가긴 그만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다 해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엄청나게 막 의사가 됐는데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문 닫아야죠. 무용지물이야 자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적으로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속도로, 일반 국도인데 늘 그 지역을 지나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요. 그래서 늘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 타이어를 떼우게 되죠. 그걸 의심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도 의심스러워서 타이어가 터진 지점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도로에 못이 송송송 박혀 있는 거예요. 누가 해놨을까? 네. 결국엔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취하는 운동이나, 또는 남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의 이득을 위한 행위는 결국 모두를 망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행을 잘 갖추고 오계를 수지하고, 처음에 상기와 오계를 수지하는 이유는 기본 바탕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그 안에 그리고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섰을 때 오래 갈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담을 때도 그 담는 음식 그릇이 깨끗하고 깨진 곳이 없어야만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그런 좋은 데이터, 내가 그릇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그릇 안에 좋은 음식을 담기 위해선 나라는 그릇을 좀 더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5개는 내 스스로를 더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더욱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의 행증 이 4단계를 통해서 결국 이 궁극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는 단계 다음에 중요한 것이 행위. 그래서 이 행위 안에 계행을, 뭐 어떤 분들 현대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이거 지키고 살아요? 전 못하겠어요. 저는 불자가 될 자격이 없나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벌써 말씀드렸죠. 이건 불자가 아니래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앉아서 개를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이 개를 파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설생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내려간 게 닭백숙 한 그릇 먹고 네? 남의 걸 훔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다가 비가 오니까 그냥 우산 터치고 아무거나 먼저 쓰고 가고, 사태 능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간혹 잘생긴 다른 사람 보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죠? 술 먹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래, 친구 만나러 왔어. 딴 데 갔다 왔으면서, 여보, 우리 회사 동료 사위의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셨대. 뭐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하다, 비즈니스,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친구를 만나서 좀 즐거운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참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어르신께서는 앉아서 개를 받고, 지키겠습니까? 네,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일어서서 못 지키더라도 개를 받아야 된다. 왜냐? 자꾸 그래야 의식을 하고 내가 평상시 일상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모르고 한 행위가 더 크다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더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게 되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님,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스님, 고기 드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스님, 제가 어떤 스님도 고기를 사드렸는데 참 잘 드시더라고요. 이 스님도 제가 모시고 가서 고기 사드렸는데 아주 잘 드셨습니다. 스님도 제가 가서 그 집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사람하고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딴 데 가서 또 양천사 주지스님 고기 잘 잡수대요.
자, 되게 제가 나간다. 그런 분들하고는 안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런 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응? 그러면 먹기 전에 항상 내가 너 나에게 몸을 보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좀 더 행복한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하고, 내가 너의 이 영양분을 섭취한 이 힘으로 더욱 열심히 수행해서 다른 이 축생들까지도 축생의 산을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먹은 고기가 그걸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의식하다 보면 최소한 그렇게 얘기해요. 타락은 안 한다. 이게 맛이 있네 없네, 뭐 질이 좋네 나쁘네 막 주는데 정말 고맙다. 사실 부처님께서도 탁발을 하시면서, 탁발하실 때 하루에 7집만 이렇게 돌면서 공양을 하셨어요. 부잣집이든 가난집이든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차례대로, 오늘 이 동네 7집, 그 다음 내일은 그 다음 그 옆으로 7집, 이렇게 7집을 다니면서 얻으셨는데, 그러면 나 부처니까 따로 밥해라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집에서 먹다가 준 거,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었든지 가지고 와서 제자들과 함께 삥 둘러 앉아서, 많이 갖고 온 사람 스님은 적게 갖고 온 스님한테 골고루 나눠서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양을 대접한 사랑과, 그래서 그 공양, 우리가 그 공양물, 이제 보시를 하는 것을, 뭔가를 보시하는 물건을 공양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공양이 또는 보시가 제대로 어떤 그 공덕이 되려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뭐냐면, 주는 사람의 마음과 또 받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물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뇌물. 이거 드릴 테니까 저 잘 좀 봐주세요. 이건 진정한 보시가 아니죠. 베푸는 게 아니라, 보시란 말은 베푸는 건데 진정한 베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베품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뭐 때만 되면 어디 시설 가가지고 박스 잔뜩 싸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건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받는 사람의 마음. 이걸 받고 내가 쪼잔하게 봉투를 끼면서 뭐야 이거, 난 얇아서 숲인 줄 알았더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 진정한 그 준 사람의 공덕이 제대로 공덕이 되지 않겠죠. 받는 사람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는 물건, 음식이든 돈이든,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훔쳐다가 이거 맛있는 거니까 드세요 이러면,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 농사 지었거나 사다 줬겠지. 하지만 눈 갖고서 빼앗거나 훔쳐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참된 공덕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조차도 결국엔 다 업이 되는 거죠. 데이터화돼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청정한, 정말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 또 주는 물건이 청정하다면 그건 훌륭한 공덕이 되고 훌륭한 도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그런 청정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건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획득하지 않은 그런 물건을 베풀었을 때는 그런 진정한 공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진리나 계행이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 근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상식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쵸? 예. 그거 뭐냐면, 이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법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파자한다고 그러죠? 두 가지 나눕니다. 삼수변에 갈것자를 씁니다. 물이 흐르는 거.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러죠.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펌프 쓰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시겠죠. 그것은 인위적인 힘을 가한 거죠.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인위적인 의식 행동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을 살면서 이건 올바른 거, 올바르지 않은 거는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내 이기심만 넣지 않는다면 저건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배고파, 너무 먹고 싶어, 아무도 없어, 누가 막 모르겠지 설마 하면서 하는 행위가 결국 좋지 않은 데이터가 되겠죠. 신호등 급한데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차도 안 오고 휙 지나갔어요.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고는 안 났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서 누가 카메라 들고 있다가 이제 그런 카파라치가 간다면서요. 찰칵 찍으면 벌금 날라오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오는 차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그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태료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크게 일상을 벗어난 뭔가 정말 어렵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일상을 벗어난 뭔가 비법, 요법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처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이 험악한 육도 아까 이게 이 혼탁한 마음 상태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번뇌의 불꽃을 니르라고 하고요. 그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를 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가 줄여서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 이르는 것이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 아시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